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이게 된 계기가 이제 저도 변호사, 또 김영주 변호사님, 신수경 변호사님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주로 아동 쪽 일을 많이 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이나 또 뭐 아동 학대 쪽, 그다음에 이혼 사건 이런 거에 정말 10년 넘게 쭉 이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법원들보다도 특히 가정법원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사건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법원에서 조금만 더 역할이 조금만 더 있다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보여서 저희가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잘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게 됐고 요거를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아동들이 다뤄지는지, 무슨 사건으로 들어오는지, 뭐 아동 보호 사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사건이 인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주변에서 누군가 인지를 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쳐서 가정법원으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이하게 수사기관이 아닌 시군구 소속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이것을 또 가정법원에 통지를 하는 이 두 번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당사자가 스스로 내가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정법원으로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절차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되게 낯선 제도네.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불고불리라고 하죠. 수사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이제 법원에서 게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는데, 이제 당사자가 이렇게 직접 이제 가정법원에 올 수 있는 그 케이스 하나와 추가로 이제 법원이 스스로 필요한 경우에 사건을 게시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조금 특이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워낙에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이제 뭐 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보니 다른 사건과 달리 보통 뭐 형사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을 거쳐야만 법원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 외에 지자체를 통해서도 가정법원에 갈 수 있고 당사자가 직접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사건을 게시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라는 결차의 청구권자의 피해아동 미성년자지만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을 마련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이 홀로 자기가 어디에서 청구를 받지 않았는데 이혼 사건이라든가 소년 사건이라든가 다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 뭔가 인지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혼자서 스스로 이 재판을, 피해아동 보호명령 재판을 개시를 해가지고 이제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법률상 규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가정법원이 아닐 경우에는 지방법원 단위의 가사 재판부들에서 하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경우는 이제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이 결정 당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는 집행 관련된 그런 의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가정 내에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스스로 뭐 여기저기 확인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피해 아동을 도와주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냐, 법원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있으면 아동을 이제 그 집에서만 분리해내면 그것이 다 해결되고 뭐 아동은 그 다음에는 잘 지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되게 아동은 원래 가정에 살고 싶은 거죠. 물론 학대 없는 원래의 가정.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법원에서 일정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뭐 명령,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보니 기사나 뭐 다른 여론들은
다 아동을 무조건 분리해라 이제 이렇게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이런 아동을 가정 외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판결로서 아동복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저희 지자체장이 행정처분으로서 아동을 이제 가정 외로 분리를 하는 요 두 가지가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원가정 외의 분리의 판결보다 실제로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그게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이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 가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방향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행위자인 그 부모에게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환경을 개선을 해준다던가 뭐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해결해주는 이런 방향으로서의 개입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그냥 분리를 시켜놓게 되면은 행위자에 대한 개선이나 가정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떨어진 그 분리로서의 상태로만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거든요. 피해 아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는 해요. 실제 아동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뭐 부모와 같이 있지만 부모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 아이의 이런 사회생활, 사생활이 이미 다 있는 상황에서 분리일변도의 행정처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동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결론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이런 좀 자원들을 조사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같은 뭐 피해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가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우연히 그거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예전에는 서로 키우겠다고 많이 다퉜다면 요즘에는 뭐 서로 안 키우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 이게 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매우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방임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건 한계가 있고 아동 스스로도 나 지금 학대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아이에 대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 내에 있는 조사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과 같은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소년범 사건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조사 과정 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 상황에 노출돼 있었다라는 점이 보여지면 비록 소년범으로 들어오긴 했어도 그 아동을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지금 법률상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사실 이 아동 학대 처벌법상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가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라고 법원이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게 도입이 되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제도를 아는 변호사들이나 판사님들은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고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적극적이고 후견적인 가정법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연구에 담았고요. 그러면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좀 고려해 보신 게 있으세요? 직권 개시 부분에 제가 방점을 많이 뒀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자기가 맡은 다른 사건에서 이런 학대 피해 의심이라든가 아니면 확신이 드는 이런 피해 아동이 발견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사건을 개시하면서 법원 안에 있는 조사관 자원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이 아니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이 된 상황인데 지금 피고인한테 자녀가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혼자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직권으로 이럴 경우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게 약간 업무 분장상으로 형사재판이랑 가정법원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법률 규정에 넣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통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둔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요즘은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 단계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가정법원에 좀 통지를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가정법원의 후견적인 적극적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권 개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피해 아동 보호 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좀 제한적이에요. 뭐 접근을 금지한다던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뭐 교육 상담을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시설로 이렇게 위탁을 시킨다던가. 그런데 사실 아동이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지 일련도의 명령만 가지고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과 관련된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농구 교실에 뭐 보호자와 함께 참여를 해라. 아이가 공개 수업을 하는데 보호자가 거기에 참석을 해라. 이제 아이의 정말 복리와 행복에 맞춤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조치들을 법원이 가사조사관이나 아니면 주변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법원의 이름으로 일종의 좀 강제력이라든가 후견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도 이제 가정법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조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누가 그걸 알리면 좋을까요? 아동이 스스로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판사님 저 공개 수업에 엄마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선행 연구들은 이 가사조사관, 아동 복지에 관련된 전공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관련해서 심리학이라든가 상담 이런 거, 그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의무를 좀 부여를 해서 아이의 마음, 아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판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피해 아동 보호명령 내용 안에 좀 녹아 넣을 수 있도록. 이게 판사님들 듣기 싫으시죠? 지금의 이 법관과 법원 시스템을 생각하면 조금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요? 법원이 거기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단순한 이혼, 단순한 학대, 소년범 사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법원 안에서 녹아들어서 이혼도 단순한 이혼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 내의 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까지 찾아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법원이 조금 개선되는 게 맞고, 판사님들은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그 방향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연구에서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지금 있는 제도 중에 너무 많이 손보지 않고도 이 운용의 미를 활용하거나 약간만 개정을 해서 충분히 아동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의 법원 운영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 문제잖아요. 우리 연구한 거 중에 진짜 이건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꼽으신다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통합가정법원이라든가 가정법원의 후견적 적극적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피해 아동 보호명령의 직권 개시가 이게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해주세요가 아니라 법원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일선의 이제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직권 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들 하세요. 본인들 사건 안에서도 아이들이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절차에서 소외되고 자기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어른들의 사정으로 자기들의 이제 미래가 결정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권 개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뭔가 사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거라면 그거를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한두 조항 정도를 제안을 했고요. 사실 그게 없어도 하시려면 하실 수는 있는데 선도적으로 하시기에는 이제 판사님들이 좀 부담되실 수도 있으니까. 직권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이 하면 그래도 사법적 통제라는 게 있고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또 양쪽을 또 보고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분은 그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온갖 그 민원인들이 이제 법원으로 몰려가서 피켓 들고 그런 거 솔직히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법원에 적극적으로 하시라 하는 게 약간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정법원에 사건으로 들어오는, 그 중에도 아동학대라는 사건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법원의 진정어린 개입, 권한을 좀 잘 사용하셔서 그 개입이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들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